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작은 생각만 가지고 와서 지금 걱정이 매우 큽니다. 네. 그냥 교수님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아했던 그런 애독자로서 제 소박한 독후감을 그냥 공유한다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 교수님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 교수님과 만나서 또 말씀 듣는 걸 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재밌잖아요. 오늘 또 인사말 해주신 걸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선거 결과가 궁금하면 라 교수님께 여쭤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즐거운, 재미있는 인사말씀, 또 이런 깊이 있는 책의 내용과 견주어 보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쓸데없는 사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 소박한 감상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물과 피라는 게 굉장히 강렬해서 물과 피라는 비유, 상징, 이것은 앞으로도 다른 국내 학자들이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약한 인간이 이런 큰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된 비결이 정치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진화론을 떠올렸습니다. 물과 피의 이런 물과 피의 틀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요즘 새롭게 진화론자들이 재해석하는 진화론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정치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요즘 미디어의 영향력, 미디어의 폐해 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화론 그리고 미디어의 문제 두 가지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진화론 하면 적자생존 이걸 떠올리지만은 요즘 이제 새롭게 진화론자들은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가 아니고 서바이벌 오브 더 프렌들리스트,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 친근한 사람,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EQ가 높고 사회적 지능이 있고 다시 말해서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체력도 건장하고 뇌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은 10명, 15명 정도 규모의 무리짓기밖에 하지 못하는데 인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무리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정치력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이죠. 이런 인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진화의 흔적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요. 바로 눈입니다. 다른 영장류는 눈을 보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흰자위가 작거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만이 흰자위가 넓기 때문에 눈빛만 보고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렇게 다정한 인간이 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거지?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는 뭐지? 그게 바로 다정함의 딜레마인데요. 우리에게는 다정한 만큼 남에게는 또 굉장히 잔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엄마곰이 아기곰과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로 이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아기곰에게는 엄마곰이 엄청 자애롭지만 이 아기곰을 누군가 해하려고 하는 세력에게는 굉장히 잔인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박살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종교 유혈 투쟁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사상 결단식 정치 문화 이런 것들도 이런 다정함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다정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는가? 그건 비인간화, 남을 적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악마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다정함의 딜레마, 다정함과 난폭함을 오가는 우리 이중적인 면모가 바로 이 물과 피의 정치라는 이중적 이해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피해 정치를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 저는 미디어의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KBS 9시 뉴스를 모두들 봤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TV로 뉴스를 봅니다. 언론인이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뉴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상업적인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존 생각, 기존의 정치적인 이해를 계속 강화하는 그런 한 방향의 뉴스만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저널리즘은 진실이 여러 개인 탄일 진실 저널리즘입니다. 상대주의 저널리즘입니다. 진실이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미국 문명비평가 커트 앤더슨이 얘기한 걸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 미국에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탈진실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탈진실 현상의 뿌리가 그 미국인들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국적으로 받아들인 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 이거를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권리로 잘못 오독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극단적인 상대주의, 탈진실주의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직업적인 언론인이 필요가 없죠. 누구나 뉴스를 만들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뉴스를 믿고 그냥 소비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이 가짜 정보든 가짜 뉴스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팩트체크 비영리 단체들이 생겨나고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뭔가 사기적인 수법으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 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이 믿는 비율이 여전히 1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지금 판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물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이런 비인간화,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런 미디어 소비 행태를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편식,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 뉴스 편식을 조장하는 이런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그런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정치, 피해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결국 다정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상대에 대한 비인간화를 인간화로 악마화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가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도와준 독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대인과 대면적인 접촉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옆집의 식료품점의 유대인 굉장히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유대인 학생 아주 똘똘하고 총명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을 몰래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전에 참전했던 조지 오웰이 이 적과 마주칩니다. 근데 적이 좀 급한 볼일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조지 오웰을 보자 바디춤을 막 이렇게 잡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적을 보고 조지 오웰이 이렇게 씁니다. 파시스트가 아니라 분명 나와 같이 생긴 인간, 그에게 총 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오늘 신 회장님의 기조 강연문에서 적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제대로 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출산율, 수도권 집중, 농어촌 문제, 전쟁의 위험,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적으로 설정하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이 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적이 아니고 그 공동의 적을 향해서 뭉쳐야 하는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는 것, 생각이 다른 사람을 쓰레기, 귀태, 적폐 이렇게 혐오적인 용어로 부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에서 올해의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